오늘도 주식 얘기가 좀 있어서 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내용은 극히 제한적 의견이고요. 단지 참고 사항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반드시 투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판단하에, 책임하에 진행돼야 되고,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그냥 약간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승세 움직임이. 다만 스몰캡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다른 것보다. 이건 특징적인 거죠. 그만큼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걸 반증하는 게 거기도 합니다. 왜 상황이 안 좋으면 작은 기업들이 더 위험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 지수나 큰 지수보다 더 스몰캡이 튀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들 혹은 소형 업체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제가 괜찮다는 뜻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했고, 원자재도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금도 마찬가지고, 10년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또 2.5%대로 내려왔어요. 또 수익률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할 겁니다. 추세적으로 급등 직전 1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런 상승 패턴을 보일 수는 없고요. 이미 초반에 또 일정 수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정도의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근데 이런 일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두 가지 패턴인데, 하나는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파란 게. 이 보라색이 달러 인덱스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2007년도 약간 7월 달부터 추세적으로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그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거든요.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경기 확장 면에서 내려가는 거는 그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경기 정점 부분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주식시장이나 다른 것들이. 그래서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오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자금 쪽이 쏠려서 몰려 들어오고, 달러들이.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급락했던 건 리먼 파산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다시 급등했던 것도 역시 리먼 파산 시기에 만들어진 거고, 리먼이 파산해서 글로벌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가치가 급격히 튀는 겁니다. 여기서 추세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는데도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러 자산이 안으로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 있던 것들이.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하는 겁니다. 달러가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급등하면서, 그러다가 보시면 그 뒤에 흔들리죠, 이렇게. 달러 인덱스는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이 안전자산처럼 쭉 올라갈 것 같더만 QE가 대규모로 살포되면서, 야, 시장에 달러 많이 풀렸잖아, 그래서 달러 가치는 약해져야 돼 라고 하는 얘기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얘기들로 인해서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후반부에 다시 달러 가치는 올라가요. 또 왜? 미국만 달러 푸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달러를 다 푸니까 결과적으로 안전한 건 달러다. 이게 2019년도 11월 달 정도 됐다는 얘기, 2009년도 11월 달 정도 됐다는 얘기는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돼가지고 잘 경기 확장면 초입에서 쭉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달러 가치 한없이 붕괴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진 않아. 다시 살아서 돌아가네. 그러면서 달러가 또 안전자산으로 몰입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도 패턴은 똑같아요. 예.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그 경기가 붕괴된 2019년도에 약간 글로벌 경제는 안 좋아지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미 그때부터 2018년도 하반기부터 10년 국채 수익률 쪽으로, 10년 국채 쪽으로 매집은 몰려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확 급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갑자기 락다운 되면서 급락했을 때, 여기서 달러 자산이 급격하게 그 가치 상승, 달러 인덱스 올랐다가 그 뒤에 대규모로 자금 살포를 했죠, 또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살포했어,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돼 하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확 들려서 달러 쪽으로 다시 또 자금이 좀 몰렸다가, 여기 보면 3월 30일이죠. 3월 30일 이후에 달러 인덱스 내려가는데, 우리가 3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규모로 또 재정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또 아랫방향으로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이게 그냥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중앙은행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것에 대해서 투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향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갑자기 붕괴될 이슈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아래쪽으로 세게 곤두박질 칠 이유가 없고, 하지만 언제든지 급격하게 조정받을 수 있는, 조정이 폭락이 아니고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직전 1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수준보다 주식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빠른 탄력을 갖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사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23개주 실업급여 때문에 구인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꾸 실업급여를 줘가지고 실업급여가 내가 직업을 얻어도,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력이죠. 저임금 노동력이 내가 직업을 얻어도 그냥 직업을 안 얻어도 될 만한, 오히려 직업을 얻으면 더 적게 돈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를 안 주겠다고 공화당 쪽에 있는 그 주지사들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살포를 너무 많이 풀었다는 게 현실화되는 거죠. 이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라든가 혹은 뭐 가족들을 위해서 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걸림돌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 인덱스가 대규모 자금 살포로 인해서 다시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공화당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경제의 시스템 상황에서의 움직임은 돈을 푸는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유발하고 실제로 경제 시스템을 돌리는데 그렇게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적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달러 인덱스를 아랫방향으로 계속 짓눌러 내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최근에 연준이 내년이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뉴스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화들짝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일지 12월일지 모릅니다. 내년 12월이면 아직도 먼 얘기죠. 1월이면 좀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빨라요. 이게 왜 드리냐면, 일단은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겟도 있지만 이 실업률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내리는 것도 같이 타겟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실업률이 6.1%로 올랐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기거나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 패턴은. 근데 이게 6.1에서 4천, 통상적으로 한 4% 정도 진입하는 것들을 타겟으로 하는데, 4%까지 내려가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6%대에 있었던 게 2014년도 중반부터 6%대에 진입해서 바닥 정도 내려왔거든요. 여기 2014년도 6월달이네, 6.1%가. 그런데 이게 4%로 진입한 게 20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지나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뭐 최소한 1년 정도는 연준이 움직일 액션이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는 있는데, 이미 인플레이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저효과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인플레이션, 요번에 발생하는 그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제 보도가 나온 것, 그러니까 요번에 인플레이션 문제 얘기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게 아니고 중고차 가격이 확 올라간 것 때문에 여파가 가장 세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포지션이 크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해서 한 거고, 그러면 그게 내년까지 되겠느냐? 아니죠. 올 하반기 정도 되면 풀릴 겁니다.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처럼 그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압력이나 이런 얘기를 듣기는 애매모호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규모로 자금 살포하는 걸 지속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 두 번째, 서플라이 체인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대규모 자금 살포로 인한 구매 수요,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 때문에 급격히 올랐던 것들이 내년에도 그냥 그런 현상이 있겠느냐?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기서 금리 인상이 이렇게 화들짝 얘기를 해대고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얘기는 힘을 잃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다른 행위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잠시만요. 예, 글자가 보여서 글자를 줄이고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연준이 액션을 취한 걸 잘 보면, 좀 시기를 고시기로 좀 한번 늘려볼까요? 잠시만요.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파란 게 연준입니다. 연준이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어느 시점으로 보면 약간씩 조금씩 내려가는 게 보이죠. 약간씩 내려갑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갭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패턴은 뭐냐면 연준이 취했던 것 중에서 지금 현재 8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집하고 400억 달러의 모기지 MBS를 매집하고 있는데, 연준이 MBS나 모기지를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한다면 매입 규모를 줄일 거예요. 국채 매입을 줄이든지 아니면 MBS 매입을 줄이든 건지, 이 두 가지 줄이는 게 가장 먼저 일어날 거고, 그 다음 단계에 일어나는 건 아예 매입을 중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 매입 중단하는데 자산을 유지하는 형태로 유지하려면 만기가 들어온 채권을 그만큼을 또 매집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그 채권 만기된 원금을 그 채권을 발행한 곳에서 그러니까 연준이 채권을 사서 들고 있는 그 금융기관 쪽에서 다시 원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만기 시점에 다시 그 금액만큼을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사주지 않으면 연준의 자산 규모는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자금은 연준으로 회귀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탠스는 금리 인상보다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채권의 매집 800하고 400억 달러의 그 매월 매집 규모가 줄어드는 게 첫 번째 일어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매집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것. 세 번째가 돼야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매집 규모조차 안 줄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거론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주식시장의 영향가도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는 지금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내년이나 돼야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를 좀 결이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LG화학이 뉴스이스 보도인데 2021년 5월 27일자 LG화학 외국계는 70만원, 목표가가 국내는 150만원이라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은행에서 LG화학의 목표가를 70만원대로 낮췄나 봅니다. 68만원으로 낮췄다네요. 우리나라는 154만원 인상했다는데, 보시면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최고 여기까지 인상한 데가 있나 봐요. 환경 컨센서스에서 보면 최근 상향한 게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키움, 하나, IB, 하이투자증권 이런 쪽에서 적정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전 목표가보다 상당히. 이 회사는 이상한 회사네요. 왜냐하면 이전 목표가가 45만원이었는데 140만원이라고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최근 LG화학 패턴을 보시면 어제 6% 빠졌습니다. 어제 하락이 6.73 빠졌거든요. 어제. 이걸 누가 주도하는 거냐? 여기 보시면 어제 보시면 기관이 14만 주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22만 주 매도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전에 매수나 매도 규모로 놓고 보면 어제의 매도는 상당히 큰 겁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런데 차트를 잘 보시면 이게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었는데 바닥을 찍고 올라갔는데 누군가 확 털어서 쭉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를 찍고 반등하고 있었는데 또 누군가 확 털었죠. 이게 언제냐면 5월 12일자입니다. 5월 10일자 잘 보시면 누구냐? 5월 12일 여기죠. 예,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털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은 좀 솔직한 거죠. 왜? 목표가를 또 하향하고 털도록 만드는데 국내 증권사는 목표가는 상향시켜놓고 주식을 털고 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LG화학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한번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나고 급격한 상승이 있는 고점에서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조심스럽게 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국내 애널들은 셀이란 단어를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셀이란 단어를 쓰질 않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고 아시는데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LG화학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면 올라가는 패턴에서 잡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떨어진 패턴에서 잡았다가 반등했을 때 파는 그런 패턴을 해야 되고,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빨간 선 보이죠? 빨간 거 2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빨간 게. 빨간 걸 잘 보세요. 여기 짙은 빨간색 보시면 빨간 거 밑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연두색이죠. 초록색. 빨간색이 꺾이면서 초록색이 밑에 있으면 추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올라가면서 여기가 초록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꺾이고 초록색이 바닥에 있으면 붕괴되는 거죠. 패턴이. 근데 최근 패턴을 보시면 잘 보세요. 예. 빨간 패턴이 올라가다가 지금 옆으로 밑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는데 여기 초록색이 반등해서 뚫고 올라가는 걸 못 올라가고 지금 이게 밑에서 지금 기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더 확대해 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잘못하면 아랫방향으로 쭉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됐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LG화학을 보고 계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아랫방향으로 더 세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오픈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금 차트인데, 제가 기관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조심해야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요번에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그러면 LG화학이 여기서 꺾이거나 이렇게 내려올 때 과연 애널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얘 지금 꺾였죠. 조정받으면 이 조정받을 때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고점 대비 20%나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때 내려갔으면 고점 대비 한 30%까지도 내려갈 수 있네요. 아, 30%까지는 안 깨졌네. 100만원대가 77만원이었으니까 한 23% 정도 빠진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준에 올라왔을 때 전문가들의 얘기를 너무 혹하시면 안 되고, 항상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로 걸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2,000달러 넘어가서 이때 한없이 올라간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양당 간에 양쪽이 다 있었죠. 올라간다는 쪽도 있었고 내려간다는 쪽도 있었고. 근데 그때 이때 제 동영상을 본 분이 있으시면 금값이 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석한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언제 알게 되죠? 시간이 지난 뒤에 한참 꺼진 뒤에 돼서 한 수개월 지난 뒤가 돼서야 그때 그 분석이 맞았다라고 하는 걸 깨닫잖아요. 지금은 구리가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구리가. 이게 언제 그때 그 얘기가 맞다라는 걸 언제 알게 되느냐, 이것도 수개월이 지나면 그때 만들어지는 상황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내가 분석할 능력이 없다, 이거는 뭐 지금은 잘 분석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일단 과도하게 올랐는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올랐으면 그때는 반대 방향의 의견을 얘기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죠? 포트폴리오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줄였다가 그 다음에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상승력이 강해지면 그때 다시 추가를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쪽을 쳐다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쪽을 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계속 중국 지수 얘기를 드렸죠.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었고 다른 데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최근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갈지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중국 지수는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이고, 그 중에 코로나 중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건 중국이며, 경제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건 미국. 우리나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기레기들이 국내 그 경제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국내 경제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기사들을 내거든요. 경제신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국내 경제의 움직임을 국내 경제지를 보고 느끼신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통계치를 보고 느껴야 됩니다. 통계치 해석을 막 이상하게 하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중국 경제 이제 글로벌로 보면 중국,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 세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계속 소외됐었죠. 중국이. 뭐 때문에? 국내외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해소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패턴 때문에 얘가 따라 올라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한쪽에만 몰려서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같은 움직임 속에 있는데, 그리고 소외될 이유가 없는데 소외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뉴스 보도에서 이제 경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성장세 지속된다, 뭐 4천 간다, 이런 얘기들이 1일 전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느냐? 뚫고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선 이제 경제지들이 뉴스 보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만 일어나는 거냐? 아닙니다. 개별주 쪽에서도 일어나요. 제가 CJ제일제당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계속 보면. 근데 최근 CJ제일제당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루 이틀 만에 직전에 1월 달에 뚫었던 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첫 번째, 가치가 상대적으로 추정퍼 작년 12월까지 했던 건 19배.
추정표는 12배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고, 이거를 주도하는 건 잘 보시면 기관이 대규모로 매집하면서 주도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아직 기관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은 매도보다 매수세가 강한 편입니다. 이거 이외에 또 말씀드렸던 게 코웨이가 있죠. 코웨이 보시면 쭉 밑으로 밀려 내려왔다가, 이 밀려 내려온 건 사실 배당이 1200원인가요? 주당? 그렇게 이제 2400원, 원래 한 3000원대 있던 게 작년에 2,400원으로 한 30% 줄더니 요번에 또 2,400원의 절반인 1,200원으로 아마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 물량이 떨어졌었거든요. 나왔었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보시면 올라가는 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거 누가 주도했느냐 보시면 기관이 계속 주도하고 있죠. 외국인이 지금 따라오고 있고, 최근은 매도가 아니고 매수 물량이 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상황에 다른 주식들, 이미 쭉 뻗었던 주식들을 들고 있었다면 성과는 뻔하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수상으로 상대적으로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빠져 소외되고 있던 것들, 그 다음에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경제에서 같이 상승 국면으로 쭉 움직이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잡아서 순환매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한 곳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일반적으로 개미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과도하게 오른쪽에 너무 꽂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동일한 패턴이라고 봐야 되고, ARKK라고 하는 ETF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라고 하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과도하게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가격, 자산가치 오르는 것들은. 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 서울대 헤럴드 경제기사인데, 이거 신문, 그러니까 책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북적북적해서 서울대의병원 정신과에서 지금은 아니십니다. 주식 실패 처절한 10년의 기록, 그래가지고 뭐 2011년도 5월 25일자 기사인데요. 이 책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 책을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밑에는 안 드릴게요. 이거 책을, 제가 보기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게 크진 않아요. 제가 드리는 거 정도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식 투자란 건 2011년도 전문의가 돼서 월급 2천만원 받고 나서부터 주위의 견우로 2천만원 투자해서 한 달 9% 냈고, 삼성전자로 50% 수익을 올리면서 과감 2012년 12월에 전재산 5천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3천만원을 8천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올인합니다. 뭐죠? 일단 일정 부분 먹었죠, 소액으로. 그러더니 신용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신용을 당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음날 30% 폭락하고, 그 다음날 김정일 사망하면서 이거일 만에 마이너스 17% 떨어져서 이틀 만에 1800 날린 거.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30% 폭락한 거는 2011년도 12월이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 여기거든요. 2011년도 12월이 아니고 이게 2011년도인데 8월입니다. 8월에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폭락한 건 아니고 며칠 동안. 이때 2011년도 5월달부터 남유럽금융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8월에 미국의 채권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폭락했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그 다음에 김정일 사망한 게 2011년도 12월 7일이거든요. 그때 상황이 요식입니다. 요식이. 여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락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미 폭락했고 살짝 움직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주식은 약간 다른데, 이게 2011년도 삼성전자 주식이거든요. 폭락할 때 여기서 8월달에 급락이 폭락했다가 반등세가 셌었는데, 12월달에 여기 보시면 이때가 12월입니다. 12월달 7일 좀 지나고 나서 이때거든요. 살짝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로는 약간 시간 타임이거나 하락 정도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패닉 상태로 매도하고 나서 다음날 주가는 다시 폭등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이슈 탓으로 돌린 뒤에 남은 돈을 SK이노베이션에 몽땅 털어놨는데 최 회장께서 구속되시면서 19만원에 주식 산 게 7만원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하면 땡땡 하겠다고 결심하고 모두 매도한 뒤 주식을 해지했어요. 그리고 미국 여행을 떠났는데 2015년도에 다시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찌라시를 믿고, 찌라시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보 주는 거, 돈 주고 정보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정보죠. 찌라시를 믿고 바이오 회사에 1억 원 등 전 재산 3억을 부었습니다. 거액을 투자하고도 그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긍정으로 그는 폭등을 기다렸는데, 왜요? 제약 바이오들이 막 날아가는 것들이 막 있죠. 10배 수치는 거 막 이런 것들 보여드렸잖아요. 신라젠
한미약품 이런 것들 막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은 건 아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그런데 그 주식은 신나게 떨어져 두 달 만에 9천만 원을 잃고 2016년에 반토막 났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으면 이분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그대로 다 경험하는 것 같아요. 소수의 금액을 투자했다가 이익을 많이 보니까 대규모로 자금을 땡겨서 놓고 거기에 시중까지 끼워서 넣었는데 그걸로 한번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바이오 제약주의 기업 분석은 물론 있었겠죠. 찌라시에서 주는 정보 그걸 가지고 들이밀었다가 확 날려버리는. 물론 뒤에 가면 다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보면 기업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모멘텀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분 모멘텀이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 이런 패턴들을 모르는 데다가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주의 생리도 잘 몰랐던 거죠. 그 해당 섹터에 바이오 제약들이 다 튀는 게 아니에요. 튀는 요건 그 많은 바이오 제약들 중에서 그 요건에 맞는 극히 부분적인 것들이 튀는 거지 모두 다 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주식에 대한 투자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공하시려면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사이클도 알아야 되고 섹터 순환도 알아야 되며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성장이나 혹은 이익 구조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그 주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레이팅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 하나를 더 거론하면 투자자들의 움직임까지 다 작동하는 것들을 이해한 상태 하에서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간에 이익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정보에 혹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 문제고 거기서 대규모 손실을 본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떠났다가 다시 미래를 갖고 오르는 분들도 반복적으로 작동하죠. 주식을 투자하거나 주식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보다는 위험 관리에 좀 더 치중을 하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오른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서 내가 이익을 많이 봤으라고 하는 신념이 극히 부분적인 시기에 우연히 잘 맞아서 일어난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충분히 이해하는 정도까지 궤도가 넓어지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항상 대규모로 손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한 바구니에 모든 포트폴리오를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력적으로 보여도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 배분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약간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거론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